오케이.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1회 책대리를 먼저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게. 21회 책대리는 단숨에 읽는 부동산 시장 독법이라는 최진기 작가의 책이었고, 정치경제학 입장에서 부동산을 이해하고 또 향후 2019년, 2020년에 부동산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지. 각 장부터 각 장을 그냥 간략하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테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서로 얘기해보자. 오케이. 먼저 1장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들 결국은 부동산도 시장에,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사실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예로서 실제로 부동산을 이긴 정부로서 싱가포르의 예를 들었었지.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나? 기억나지. 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 국토의 80%가 국유지고 그렇지. 1960년대 국토를 이제 토지 수용법을 통해서 이제 80%를 국가 소유로 바꿨고,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LH 같은 그 토지공사, 아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주택토지공사라고 해야 되나? 주택공사에서 국민의 한 80%에게 50% 수준의 금액으로 집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 제공해 줄 그렇지. 수가 있고, 그 싱가포르 국민은 아주 저렴한 이자율과 가격으로 그 집을 들어가서 살 수 있지만, 평생 동안 두 번 이제 매매를 하는데, 그렇지. 매매도 일반인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 정부 기관에게 그렇지.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그렇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물론 여기서 이 주택공사, 싱가포르의 주택공사는 당시에 80% 네가 말한 대로 80%의 토지를 국유했기 때문에 어떤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동산을 정부가 통제하는 예로서 들고 있었지. 오케이. 그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정부가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이제 물가 상승률과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이제 서로 비교가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 지난 30년 동안 시장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난 여기서 다시 리뷰를 하면서 약간은 컴플레인 아닌,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이제 풀어가더라고. 네 말대로, 네 요지로.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딱 몇 가지의 예로 하여튼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서민이 왜 그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높게 올랐다라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그 표에서도 보면은 강남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잖아. 맞아. 그 나머지 지역의 집값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떨어졌던 거고, 이제 그 맞아. 어떤 상대적인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 작가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네가 말한 대로 그런 강남 집값, 특정 부분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 맞지? 나도 마지막에 그 유학한 4개인가 5개인가 기억이 나긴 한다. 맞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우리 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크니까 거기에 조금만 오르고 내리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걸 한마디로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부동산이 굉장히 탄력적인 상품이다. 그러니까 가격에 있어서 탄력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간략하게 부동산 안정화,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상승시켰던 정부 말고 안정화시켰던 정부는 노태우 정부는 그때 당시 200만 호를 건설하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켰고,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는 그때 금융 규제를 통해서 DTI, 그다음에 LTV,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뭐 실명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안정화시켰지만,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비해서는 많이 집값을 안정화시켰다라고
이 친구는 얘기하고 있어. 난 여기서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음. 한편으로 맞는 말이면서 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미국처럼 부동산 거품 때문에 뭐 금융시장이 붕괴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안 왔지. 하지만 내가 다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때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절반까지 또 그 거품이 없어졌어요. 가격이 또 침체했단 말이야. 그걸 보면은 굳이 이게 뭐 안정화했다 이렇게 보기는 그냥 적당하게 억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난 부동산의 가격은 그때 충분히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이건 수 그냥 있지. just in my opinion. 오케이. 음. 그렇게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역대 정부는 그렇게 안정화의 정책을 썼고 이제 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내걸었던 구호는 소득주도 성장이었어. 소득주도 성장은 다시 말해서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 또 자영업자가 받는 그런 어떤 소득을 상승시켜서 성장시켜서 그것이 소비로 이루어지고 소비가 결국 기업들의 투자로 다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경기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였고 그것은 기존의 정부는 낙수 효과에 기반했다면 지금 정부는 분수 효과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 또는 부동산 정책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량이 2017년, 18년에 약 70만 호에서 80만 호가 대량으로 공급됐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니 당연히 가격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면 돈을 당연히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적고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건 미국의 영향 등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금리는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의 버블을 막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운이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오케이. 됐어? 그다음에 네 번째 장은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부동산은 먼저 거래가 투명해. 왜냐면 몸집이 크고 눈에 다 보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 정책이 용이한 상품이야. 그러니까 금리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고 또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상품이었고 그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품이야. 그치. 무슨 말이냐면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수요가 필요할 때 공급이 뒷받쳐 주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탄력적이지 못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맞춰지지 못하고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뒷받쳐지지 못하는 완전 비탄력적인 상품이다. 가격에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이지만 공급에는 비탄력적이다. 공급에는 비탄력적이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수요보다는 가수요가 되게 중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첫 삽 뜨면은 2, 3년 뒤에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의 수요가 이제 높아지는 시기라면 그렇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오케이. 다섯 번째 장으로 가면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서 선입견과 도그마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왔던 게 PIR 그래서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 지수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쨌든 뭐 PIR이 높다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낮다를 그것만을 가지고 집값이 비싸다 싸다를 논해선 안 된다는 게 요지였었어. 그러니까 PIR은 여기다 붙이면 집값이 비싸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집값이 싸다는 근거로도 PIR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자체로만 놓고서 강남 집값이 싸다 비싸다를 논하면 위험하다라고 했던 게 이 사람의 요지였던 걸로 기억나. 그때도 우리가 얘기가 좀 길어졌었지 PIR로. 근데 난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PIR이라는 것은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변수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 동일한 땅에 동일한 면적을 갖고 있고 동일한 인구 밀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PIR은 의미가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는 비교하잖아. 서울과 도쿄, 서울과 뉴욕 이런 식으로 비교하잖아. 어. 근데 서울과 도쿄를 비교했을 때 땅의 인구 밀도 자체가 다르니까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 봐봐. 땅은 넓어. 공급할 수 있는 땅은 넓어. 그걸 살려고 하는 인구, 수요는 또 낮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예를 들면 어떤 100 중에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 그러면 당연히 PIR이 낮게 나타나는 데 반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은 좁아.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많아. 다시 말해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 근데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달라지니까 당연히 PIR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보고서 강남 집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비싸다 안 비싸다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인컴 대비 뭐 우리가 18.9배였나?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8배 18년이 지나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도쿄는 13년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서울의 집값을 지방의 집값 수준으로 낮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래서 이 그렇게 사람이 예를 든 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PIR이 강남이 훨씬 높고 지방이 훨씬 낮잖아. 음,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제 집을 사야 돼. 음, 강남은 너무 가격 대비, 그러니까 너무 집값이 너무 높아. 이거는 지금 고점을 찍었어. 지방은 PIR이 낮아. 집값이 되게 싼 편이야. 서울, 강남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는 지방에다 투자한다? 이렇지 않다는 거지. 사람들은 더 강남에다 투자한다는 거지. 아니 우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쿄와 예를 들어 서울을 비교한다는 그걸 것은 그걸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강남과 지방과의 어떤 그런 비교 같은 것이 도쿄와 서울과의 비교에도 통한다는 거지.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PIR 그러니까 음, 서울과 지방을 비교하는 거는 당연히 선호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 음, 네 말이 맞아. 근데 서울과 도쿄의 둘을 봤을 때 뭐 이 작가는 선호도가 당연히 서울이어야 된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게 그런 건 따졌을 아니고, 때 그렇게 쉽게 따졌을 때 도쿄는 13년이고 서울은 18년이야. 음,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말이 안 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은 높은데 이 사람의 관점을 봐봐. PIR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집값이 지금 수준에서 싸냐 비싸냐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만한 땅에다가 우리가 살고 싶은 사람이 막 많은데 그런 여건에서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가격이- 대비해서 싼 건지 비싼 건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소득 대비 봤을 때는 당연히 도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소요되기 때문에 비싸라고 볼 수 있는데 어. 그거를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있냐는 거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그걸 않아도 되는 논리가 뭔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나는 이게 그냥 말로는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 그 PIR이 높기 때문에 집값을 내려야 된다라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너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하는 PIR을 내려야 된다라기보다 그냥 집값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이지. 그렇지, 맞아. 그게 네 말이 PIR을 보고서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맞는데 그걸로 PIR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도쿄보다 우리나라가 강남이 우리 소득으로 이 집을 살려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구나. 그렇지. 라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해하고 있잖아. 아니야. 이 사람은 어. 사람들은 PIR을 가지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더 내려야 된다. 이게 이
강남의 집값이 싸다 비싸다의 기준을 PIR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아, PIR이 높구나. 소득 대비해서 가격이 높게 측정되었구나라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걸 이해를. 물론 그렇게 이게 생각이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럴 수는 있겠지. 그냥 애플 투 애플로 뭐 싱가포르가 한국을 비교했을 때, 서울을 비교했을 때, 도쿄와 한국을 비교했을 때, 뭐 나라 버는 돈도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은데 그 나라 GDP가 더 많은데 왜 그 나라의 수도보다 우리나라의 수도에 집을 사는데 더 많은 기간이 들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 사람은 그게 PIR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PIR에는 단순히 그렇게만 비교가 되니까 야 우리나라 부동산 큰일 났어. 너무 거품이 많이 꼈어. 너무 비싸.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너무 좁은 지역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측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강남 집값은 너무 비싸. 내려야 돼. 우리나라 부동산에 버블 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PIR을 그 지표를 가지고 이 사람은 그거를 왜냐면 PIR을 가지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대편으로 또 그렇지 않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러면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만 아니 무슨 집을 사는데 20년씩이나 걸려야 돼?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봐봐. 이게 말이 웃긴 게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며 이 작가의 말은. 근데 집 사는데 20년 걸리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집 사는데? 한 푼도 안 그러니까 모으고 나는 내 생각에는 이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통제를 하지만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조절을 해야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데 조절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디까지 조절을 해야 돼? 어디까지 조절을 아니 해야 돼? 어디까지인지 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영웅아 너가 봤을 때 그러면 도쿄는 집값이 싼 거야? 우리나라보다 비싸지. 낮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봤을 때 국가의 수도의 집값은 비쌀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 그거는 그 토지의 가치가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하지만 예를 들어 한국가에서 사는데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고 누구나 서울의 중심에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지방 집값과 강남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 예를 들어 그럼 그 가격이 제대로 된 거냐는 거지. 제대로 될 수 있지. 이 사람 그 나라의 국가 발전 계획이라든가 그런 어떤 소득의 격차라든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간극이 커지는 게 옳은 거야? 간극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안 크다,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걸 일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야? 일정 수준을 조절한다. 물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다 뭐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내버려 둘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가장 우려가 되고 무서운 거는 우리가 가진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부동산의 버블이 껴서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세계 경제라든 경제 조그만 어떤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붕괴되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를 뭔가 안 좋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집값이 높아. 그게 왜 안 좋은 거야? 아니 안 좋다. 소득 대비 너무 높아서. 소득 대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노임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임금이 어느 수준부터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정체되고 있다는 건 너도 알지? 그래. 그래.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어? 맞벌이로 극복했지. 그리고 지금은 어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지. 자, 이런 국가가 이런 상황이야. 근데 집값은 두세 배씩 뛰고 있어. 그럼 그건 안 좋은 거지. 아니, 두세 배씩 뛴다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영도야. 소득 대비해서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무나 만약에 이렇게 집값이 너무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달려들잖아. 그렇지. 무리하게 대출을 하고, 무리하게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거기에 편승하려고 그러고 왜? 그게 막 더 상승할 것 같은 희망이 있고 그걸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아니,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더 이상 못 살 음.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기의 소득 수준을 훨씬 벗어나서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벗어나서 무서우니까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사게 되는 거잖아. 정부는 그걸 통제하면 된다는 거야.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DTI, 뭐 LTV, 뭐 여러 가지 통제로 정부의 통제로 잡는 거고. 근데 이 PIR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PIR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은 대출을 많이 받았고 지금 가계 대출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조금만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은 무너지고 그걸로 PIR을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도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PR이 너무 높기 때문에 뉴욕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거품이 꼈고 이것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은 서민들이 아니, 무너지고 나는 버블에 이렇게 쓰면 대해서 안 얘기하는 게 된다고. 아니라 이게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왜 내가 버블을 얘기했냐면 집값이 너무 높다라는 거 안에는 버블이 껴있다는 얘기인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말한 대로 들어봐봐. 아니, 들어봐봐. 사기 들어봐봐.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100명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럼 그 중에 3명이 그 부동산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는 별개 문제 정도야. 아니, 별개 PIR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PIR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PIR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집값이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평균 밴드 이렇게 표준 분포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으로 쳤을 때 에버리지 쳤을 때 18년이 걸려야 살 수 있다라고 치자.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집값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를 돌아보면 네 말대로 투기도 있을 것이고 네 말대로 뭔가 어떤 집을 사고 싶어하는 실수요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우리나라 땅덩이가 좁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다고 생각해. 그래. 그걸 잡아야지. 그게 어떻게 잡으면 돼? 그게 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래서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집값을 비싸다고 PIR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지. 왜냐하면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집을 사는데 내 연봉으로 내가 에버리지다 18년이 걸려. 근데 누군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돈을 물려받거나 집에 땅이 있거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미 빈부격차가 낮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전국에 우리가 살고 싶은 땅이 살고 싶은 부동산이 전국에 어디에서든 사도 괜찮다는 가정한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강남에 살고 싶어하고 강남이라는 곳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당연히 중산층에 있는 사람 못 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겠어? 그렇게 이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근데 영훈아 너가 지금 PIR에 소득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득 대비 집값의 가격이라는 거에 한정되어 있다면 네가 이 소득이 우리는 너무 이 정도 오르지 않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너는 PIR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고 PIR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활용해서 이걸 뭐가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책을 읽다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 같으니까 다른 이유로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한 건 맞지만 PIR만 단순히 보고서 물론 맞아. 이 사람도 PIR을 보고서 당연히 이걸 보고 집값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집값이 아직 우리 멀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PIR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집값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인정하는데 나도 인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싸다 비싸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어,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정상인 것 같아. 아니 뭐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100년 산다 그러지만 70년, 7, 80년을 살아. 그러면은 돈을 모아서 한 40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잠깐만. 희망이 있어야 야. 사람이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집은 살 수 있잖아. 아니 그 집은 살 수 있어. 서울에 있는 걸 못 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걸 못 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그러면 서로의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거야. 이렇게 나라가 되니까 나라가 점점 이렇게 근데- 되니까 더 사람들이 말은- 강남으로 몰리고 더 지방은 안 가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잖아. 그러니까 너 말은 지방을 살려서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만 살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요인을 만들면 서울의 집값이 내려가고 소득 대비 그럼 PI 전체적으로 낮아질 테니 그런 그게 부동산의 안정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지. 거잖아. 첫 번째는 부자들의 부동산 독점. 이게 나는 독점이란 단어를 쓰면 좀 웃기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지. 서울대, 우리 스카이캐슬 나오잖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이젠 더 이상 없어졌다. 개천에서 옥나는 게 없어졌다. 이게 이제 뭐 3포 세대가 나왔다. 이게 이제 뭐 누군가 이미 성공한 기성세들은 야 너희들 그럴 시간에 해외 가서 뭐 저기 그 호주 가서 돈 벌어와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바라보면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진짜 빈부격차가 심하고 나는 그거 당연히 인정해. 어. 당연히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도 보면 베이징 상하이 막 46.24 PIR이 거기도 우리나라 엄청 높지. 엄청 나쁜 엄청난 거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PIR을 가지고 이런 상하이랑 비교해서 싸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서울과 뉴욕을 비교하면 서울은 18인데 뉴욕은 12야. 더 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아 근데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거고. 두 개를 가격의 가치를 비교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논점을 흘렸네. 미안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나도 기본적으로 너무 갑자기 흥분했다. 높고 그다음에 이 그 소득의 어떤 격차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런 건 다 인정하는데 이 사람 내가 그냥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PIR을 가지고 단순히 이게 집값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자료로 전적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이해를 했거든. 근데 그 얘기를 너무 거기서 이게- 갑자기 왜 했지? 뭐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두어 번 약간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이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문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거에서 뭐 응원했지만 그러니까 괜히 책에서 이 어떤 논지에서 포함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막 포함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앞에서 그 뭐고 토지 국유화였나 뭐 이런 공유화였나? 그거랑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였지? 언론에 의해 왜곡되는 부동산 시장. 나 이런 거 딱 보면 이 사람이 굳이 이 책의 흐름상에 넣지 않아도 될 것들을 괜히 넣어가지고 맞아. 이 정부를 있었어. 옹호하는 느낌이 딱 드는 나는 그런 건 좀 있었어. 왜 그런 건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그냥 내 느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PIR을 가지고 사실은 PIR은 이런 걸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네 보니까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PIR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래 뭐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야, 우리 너무 새끼로 빠졌다. 야. 리뷰 타임인데.
그러게. 잘 편집해. 요건 편집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 그치? 미안하다. 내가 요거 편집을 하고. 논지를 내가 흐렸다. 쏘리. 아니네. 음.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6장, 7장에 대해서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계부채가 버블로 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는 아직 그때 자기가 얘기했던 해지 투자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폭등도 폭락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는가? 한마디로 올 수 있다. 언제? 2017년, 18년에 공급이 다 소화가 되는 그 시점. 그가 2019년 말에서 2020년. 그때 잘 보고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얘기였어. 맞아. 그 경제 위기의 고리를 자영업이라던가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올 수 있다라고 찝은 거는 나는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너랑도 이거를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이 경제책을 읽으면서 그렇지만 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인문화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단순히 지식 습득을 위한 책을 읽을 때는 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그냥 따라가고 그냥 다 공감을 하는데 이 경제 관련책 서적 관련 원서 말고 원론책 말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뭐 논하기에도 우리 수준에 당연히 어렵고 조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책의 핵심은 뭐였어? 핵심은 정치 경제 입장, 단순히 경제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떤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보고서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투자의 방향도 그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 같아.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전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 최진기 작가의 항상 논지가 그거야. 어떤 언론이라던가 대중에 휘말리는 투자를 하지 마라. 맞아. 이 유튜브를 보든 뭘 하든 이 작가가 하는 요지가 항상 그거거든.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지표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허상일 수 있고, 맞아. 뭔가 실제와 다른 것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디선가 부동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는 부동산이 오히려 피해야 될 투자처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디서나 주식을 얘기할 때는 맞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을 이해하고 있는 작가의 책을 읽었잖아. 약간 여기에 반론이 되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 여기에 반론이 되는 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보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점을 좀 익혀야지 내가 이게 균형 잡힌 그렇지 것 같아. 그런 책으로 그냥, 한번 선정을 해주라. 한번 찾아봐야겠다.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책으로 안 나오고 그냥 방송으로 하지. 잘 안 팔리니까. 그렇지. 맞아. 내가 중간에 새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졌네. 쏘리. 자, 합시다 또. 자, 여기까지 그 20일의 리뷰 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자, 네가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